동욱은 권력과 부,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3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매끈한 검정색 메르세데스에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아이가 밖에 서 있었는데 그들의 백청색 눈은 불안할 정도로 친숙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과거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욱은 한국 중심부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주차된 검정색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의 네온 불빛이 그의 차의 매끈한 표면에 반사되었지만 그는 도시의 활기 넘치는 밤의 유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고 희미한 엔진 소리만이 깨졌습니다. 그는 방금 또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협상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더 부유해지고 또 다른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34세의 동욱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술 CEO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혁신과 권력의 대명사였으며 그의 얼굴은 금융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존경했고 경쟁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으며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회의, 개인 제트기 비행, 신중하게 기획된 사교 행사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는 럭셔리 펜트하우스, 슈퍼카,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댄 채 넥타이를 살짝 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차의 침묵이 밖의 도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은 드물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부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숫자를 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보낼 운명이었나요? 그의 손가락은 멍하니 운전대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채 앞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차의 시동을 걸어 집으로 막 운전하려던 순간 무언가가 그를 안개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 밖에는 2명의 어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도 안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손을 꼭 쥔 채 커다란 푸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진한 갈색이었고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깨끗했지만 약간 낡았습니다. 그들 중 무엇인가가 즉시 그를 감동시켰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말을 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저희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동욱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가 밤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나요?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나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살짝 내렸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소녀는 소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동욱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신속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분석하고 가장 논리적인 행동 방침을 찾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근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망설여졌다. 그들의 눈과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뭔가가 그의 가슴을 잡아당기는 듯한 낯선 느낌을 느끼게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거리를 둘러보았다. 미친 듯이 검색하는 부모도 없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는 마치 이 순간이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그들 주위를 돌아다녔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는 잠시 후에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기 전에 여동생과 시선을 교환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안전한 곳에 있을 뿐입니다. 동욱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돕는 일,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체계화되고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다시 바라보자 그 익숙한 푸른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뒷좌석에 올라탔다. 동욱은 도로변에서 멀어지자 백미러로 그들을 슬쩍 보았다. 그들은 마치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처럼 작고 조용하게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들에 관한 무언가가 그의 심장 박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그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뭔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몇 초 간격으로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운전했다. 그들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로 놓칠까봐 두려운 듯 여전히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소녀 효정은 오빠의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댄 채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푸른 눈으로 훑어보았다. 소년 승주는 또래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상황의 무게가 동욱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기로 동의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이 여기에 있으므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그가 아무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낯설게 뻗어 있었다. 그의 삶은 항상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 뒷좌석에 두 아이가 타고 있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사시나요? 효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설마. 동욱은 승준이 무슨 말을 추가할지 기다렸지만 소녀는 침묵한 채 앞만 바라보았다. 차 안의 긴장감은 짙었고 동욱은 대답하지 못한 질문 하나하나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나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승주는 마침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려줄 전화번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동욱이 누구에게도 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 생각은 그를 통해 날카로운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운전대를 좀 더 꽉 잡았다. 보세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알고 싶어요. 밤새도록 운전만 할 수는 없어요. 효정은 오버사이즈 스웨터 자락에서 손가락을 비틀며 살짝 몸을 움직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동욱은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피곤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이 어떤 아이들이 겪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겪었음을 알려주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옵션을 통해 경주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소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낯선 곳에 데려다 주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다. 그렇다면 유일한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장 말이 안 되지만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옳다고 느꼈던 것, 잠시 망설임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내에 자리가 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금은 그곳에 머물러도 됩니다. 승주는 여동생 옆에서 긴장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질문의 직설성에 동욱은 허를 찔렸다. 그는 좋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부분, 즉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 변화를 느꼈던 부분은 대답이 논리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승주는 오랫동안 그를 관찰했다. 그의 파란 눈은 6살짜리 아이가 가질 수 없는 회의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욱은 수십억 달러를 걸고 심리전을 벌이는 세계적인 협상가들, 투자자들을 만났지만 어쩐지 이 작은 소년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도 무게를 실었다. 승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동욱은 나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나머지 운전은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흐릿해졌고 맨해튼 중심부로 점점 더 나아가는 매끈한 검은색 자동차의 네온 반사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동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이 아이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 깊은 곳에서 오늘 밤, 이 순간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욱은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공원으로 진입하는 동안 콘크리트 벽에 울리는 자동차 엔진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뒷좌석을 바라보기 위해 살짝 몸을 돌렸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여전히 모아져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머뭇거렸다. 그는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기로 동의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젊은 낯선 사람이 곧 자신의 세계로 들어서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불확실성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그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어서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승준과 효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동욱은 그들을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로 안내하고 키카드를 스캔하여 펜트하우스 층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 뒤에서 문이 닫혔고 그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엘리베이터 공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올라가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 아이를 향해 깜빡였다가 다시 패널에 빛나는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동욱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하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거실 전체를 가로질러 뻗어 있어 도시 스카이라인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공간은 우아하면서도 차갑고 편안함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얀 가죽 가구, 짙은 대리석 조리대, 자신이 아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선택한 추상 미술품, 모든 것이 비싸지만 인간미가 없었다. 효정의 시선이 방 안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녀의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승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가락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것처럼 여동생의 손을 꽉 조였습니다. 여기 살아요. 효정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위를 둘러보는 승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정말 크다. 동욱은 절제된 말에 웃다가도 승준의 경직된 자세를 보고 멈춰섰다. 그 소녀는 여전히 자신을 확신하지 못한 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욱은 그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 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공감조차 할 수 없는 삶에 둘러싸여 그의 집에 서 있었습니다. 배고프세요? 동욱은 문득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효정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준도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 없이 동욱은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의 가정부는 대개 필수품을 비축해 두었지만 선반을 살펴보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편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병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물, 미리 포장된 식사, 단백질 쉐이크 등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적합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계란 한 상자와 빵 한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는 어때요? 효정의 눈이 빛났다. 정말? 동욱은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 이어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승준을 바라보았다. 그래, 왜 안 돼? 효정은 오빠를 쿡쿡 찔렀다. 승준 씨, 요리를 잘해요. 그녀는 마치 놀라운 발견이라도 한 듯 신이 나서 속삭였다. 동욱은 계란을 그릇에 깨뜨리며 싱긋 웃었다. 나는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너무 감동받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승준의 입가가 마치 미소를 지으려는 듯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1초 만에 사라졌지만 동욱이 잡았다. 그 작은 순간의 어떤 것, 그 순간의 편안함이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은 주방 아일랜드의 바 의자 쪽으로 다가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확신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욱은 가끔씩 효정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바깥 도시의 미묘한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일했다. 그는 그 접시들을 그 앞에 놓을 때까지 자신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단순한 존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효정은 작은 손으로 포크를 움켜쥔 채 바로 움켜쥐고 먹었다.
그러나 승주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동욱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춰. 왜 우리를 돕는 거죠? 그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지만 전처럼 직접적이었다. 동욱은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의 질문, 즉 의심,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고 말이 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승준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고 자신은 미아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뭔가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승주는 그의 말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듯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음식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말로만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욱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욱은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작은 체형은 크고 값비싼 가죽 시트에 거의 흠집을 내지 않았습니다. 효정은 다리를 쭉 뻗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승주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똑바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동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틀고 있었지만 두 아이 모두 그 영화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며 낯선 환경을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욱은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들은 정말로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길거리에 혼자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적시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사업 관련 보안 검색을 위해 자주 고용했던 사립탐정 훈제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준과 효정 두 아이가 6살쯤 됩니다. 성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리고 혹시 찾으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훈제가 대답했다. 모호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세요. 동욱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설명 없이는 사진만 찍을 수 없어서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대신 그는 전화기를 잠그고 거실로 가서 그들 맞은편 소파에 몸을 숙였습니다. 너희들 피곤해? 그는 물었다. 효정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정할 마음은 없어 보였다. 반면 승주는 살짝 몸을 굳혔다. 여기서 자면 돼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침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욱은 눈살을 찌푸렸다. 소파에서 잘 필요는 없어요. 방이 더 있어요. 승주는 말다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 머뭇거렸지만 졸린 효정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짜 침대요. 그녀는 희망으로 파란 눈을 크게 뜨며 부드럽게 물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침대야. 그녀는 동생에게 몸을 돌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승준아? 승준은 여전히 확신이 없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가늘게 눌렀다. 동욱은 왜 방에서 자는 게 소년이 생각해야 할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다. 동욱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여기는 안전할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승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은 그들을 복도를 따라 객실로 안내했다. 방문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은 깔끔했지만 대부분 손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침대와 옷장,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창문이 드러났습니다. 심플하지만 소파에 비하면 확실히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효정은 얼굴이 환해지며 침대로 달려가 푹신한 매트리스에 작은 손을 얹었다. 너무 커요. 그녀가 속삭였다. 승준은 문가에 남아 무언가를 찾는 듯 두 눈으로 방을 훑었다. 동욱은 벽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승준은 머뭇거리다가 내 방이 어디냐고 물었다. 동욱은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승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효정은 이미 이 순간을 밤새 기다렸다는 듯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침대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승준은 작은 손을 옆구리에 꼭 쥐고 서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동욱은 그 말 뒤에 숨은 무언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승준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랐지만 그 소년이 사람을 믿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습니다. 동욱이 말했다. 괜찮아요. 승준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섰다. 동욱은 메인 조명을 끄고 옷장 근처에 작은 램프를 켜두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복도 바로 아래에 있어요. 효정은 이미 반쯤 자고 있었지만 승준은 조용히 알았어 라고 속삭인 뒤 누나 옆에 누웠다. 동욱은 문을 반쯤 닫고 두 사람이 갇힌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만 열어두었다. 거실로 돌아오던 동욱은 휴대폰을 꺼내 훈제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보세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리에 앉아 바깥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일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욱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렇게 수많은 밤을 혼자 보냈고 사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복도 어딘가에 그의 객실에는 두 아이가 자고 있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집이 그렇게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가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그의 본능은 그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이제 밤의 침묵 속에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훈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재빨리 집어들었다. 뭔가 있어요. 전화 주세요. 동욱은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훈제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전화가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검색을 몇 번 했어요.
훈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실종자 신고서, 아동복지 데이터베이스, 경찰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실종된 승준이나 효정에 대한 신고 내용은 없습니다. 동욱은 눈살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요. 6살짜리 2명이 혼자 도시를 떠돌고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요? 훈제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뭔가를 찾았어요. 미영이라는 여자의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이름에 동욱의 온몸이 긴장했다. 전화기를 잡은 그의 손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래요. 그는 잠시 후에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훈제는 반대편에서 머뭇거렸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과도 없고 최근에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2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동욱 씨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불명이에요. 한파가 그를 덮쳤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미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려고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억지로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가라앉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거야. 동욱이 말을 시작했지만 훈제가 말을 끊었다. 내 말은 이 아이들이 당신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화물열차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밖에 있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감정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밑바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해요. 동욱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내면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훈제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고 답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동욱 씨 조심하세요. 그러면 오래된 상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동욱은 통화를 끝내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통제, 즉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모든 단계를 계획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손님방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가 놔둔 그대로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조금 더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옆 램프의 부드러운 빛이 방 전체에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효정은 이불 밑에 몸을 웅크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작은 손을 얼굴 가까이에 얹고 있었다. 그러나 승준은 깨어 있었다. 소녀는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동욱의 기척을 느낀 듯 살짝 고개를 돌린 그의 푸른 눈이 동욱과 마주쳤다. 앉아요. 동욱이 조용히 물었다. 승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켄트. 동욱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유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준에게는 뭔가 해보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잠시 후 동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했잖아요.
승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를 아시나요? 그 질문은 예상보다 더 세게 동욱을 쳤다. 그는 승준을 바라보며 소년의 얼굴을 살폈다. 갑자기 파란 눈,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그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에 너무 얽매여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은 훈제가 말한 모든 것을 보니 부인할 수가 없었다. 동욱은 그랬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오래전. 승주는 그것을 처리하는 듯 손가락으로 이불을 좀 더 꽉 쥐었다. 당신은 그녀를 떠났나요? 그 질문에 그는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동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떠났어요. 승주는 읽을 수 없는 작은 얼굴로 천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항상 일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동욱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미영이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떠났다면 어땠을까? 그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알아낼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뻗어 승준의 어깨를 가볍게 쥐는 것뿐이었다. 자러 가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모든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승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잠시 후 눈을 감았다. 동욱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거실로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내일은 미영을 찾으러 갈 예정이었고, 이번에는 대답 없이 떠나지 않았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난 동욱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깨달음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처리할 시간도 없었다. 훈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승준과 효정이 그의 자녀라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미영뿐이었다.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시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성은 오늘따라 달라 보였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성공의 형태에 맞게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왔습니다. 이제 그의 객실에는 어린 두 아이가 자고 있었고, 그의 과거에서 온 한 여인이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에 들어서자 승준과 효정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 효정은 카운터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토스트를 먹었고, 승준은 카운터에 팔짱을 낀 채 기댔다. 소녀는 안으로 들어가는 동욱을 쫓는 듯한 눈빛으로 벌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듯했다. 오늘은 어디 좀 나가봐야겠다. 며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내 생각엔 내 엄마를 찾은 것 같아. 효정은 머리가 핑핑 돌았고 건배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산 어디요? 아직 전체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내겠습니다. 승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평가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나요? 동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은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설명도 없이 떠난 미영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신은커녕 자신을 다시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이번에는 안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먼저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승주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작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 식사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녀의 말에 동욱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영이 자신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고 믿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만약 그녀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녀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동욱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녀를 위한 말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금방 돌아올게요.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승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몇 시간 만에 이미 부모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까지의 운전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은 과거를 계속 달리고 있었고 미영에 대한 기억이 번쩍였다. 세상에 그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를 향해 웃던 모습,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했던 모습, 말 없이 떠나던 그날 밤, 그 당시 그는 화가 났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노는 후회와 혼란, 그리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으로 인해 흐려졌습니다. 훈제가 주소를 알려준 작은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웠을 때 그의 가슴은 조여졌다. 이곳은 미영이 살고 있다고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건물은 낡았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보도가 갈라지고 울퉁불퉁했다. 그는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번호를 찾아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그의 맥박은 꾸준했지만 속으로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지났고 그곳에는 그녀, 미영이 있었다. 그녀는 거의 똑같아 보였지만 달랐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은 피곤해졌고 얼굴은 약간 가늘어졌으며 갈색 머리는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가 한때 알았던 세련된 여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정말로 거기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충격인지 어쩌면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전혀 다른 것, 즉 죄책감이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어요. 그의 감정은 전혀 달랐지만 그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뭔가 달래줄 게 필요한 듯 문 모서리를 꽉 붙잡고 침을 삼켰다. 생각보다 거친 말이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6년 동안 대답 없이 지냈던 그는 이제 그녀 앞에 서서 알아야만 했다. 미영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듯 복도를 슬쩍 살펴보더니 뒤로 물러나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동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은 아파트를 훑어보며 들어왔다. 깨끗했지만 소박했습니다. 가구는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크레용 그림 몇 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없이도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뒤에서 문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찾으셨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동욱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 미영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무겁고 말없이 걸려 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마침내 동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좀 더 조용해졌다. 왜 방금 내가 떠났다고 믿게 했어? 미영은 무서워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더 요구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회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력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갇힌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나는 어떻게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동욱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고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느낀 것은 깊고 아픈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첫 걸음, 첫 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6년의 순간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 깨달음이 그의 내장을 강타한 것처럼 말했다. 미영은 죄책감에 얼굴이 뒤덮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른다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욱은 숨을 내쉬며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다. 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미영은 눈을 살짝 크게 뜨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욱은 표정을 읽을 수 없다는 듯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 말은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내가 그들의 삶에 함께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미영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 순간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몰랐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동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 동욱은 미영의 아파트에 서서 지난 6년의 무게에 마음이 쿵쾅거렸다. 자신에게서 빼앗긴 것,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의 현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미영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났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었고, 그녀가 자신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피로감과 그녀의 눈에 담긴 죄책감을 보면서 그는 진실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대결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며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당신이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로 인해 당신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손바닥에 감싼 뒤 억지로 긴장을 풀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영.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해요. 왜 내가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나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시선을 돌렸다. 무서웠어요. 동욱 씨,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에게 말하면 모든 것이 망칠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당신은 회사를 세우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면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감동시켰다. 그는 항상 야심적이었고 항상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영이 그것을 떠나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생각,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장애물로 볼 것이라고 믿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결정했습니다. 미영은 얼굴 구석구석에 죄책감이 스며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알아요. 그리고 매일 후회했어요. 동욱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손을 얼굴에 대고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분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그에게서 떼어놓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짊어진 듯 어깨가 축 처진 그녀의 눈빛에 담긴 피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조용해졌다. 어젯밤에 승준이가 나한테 갔냐고 물어봤어. 미영은 숨이 막히고 셔츠천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너를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두 아이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동욱은 목에 걸린 덩이를 삼켰다. 그는 6년 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믿었는데 이제 도시 반대편에서 어린 두 아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확고해졌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그들은 이제 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영은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 미영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녀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일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항상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욱의 턱이 굳어졌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의 안도감처럼 보이는 무언가와 싸우며 불확실하게 그를 향해 깜박였다. 정말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들도 내 아이들이고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몇 년 동안 회피했던 것을 받아들이려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그녀는 인정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욱은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겼고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짚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함께. 미영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다는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의 진문을 두드린 이후 처음으로 동욱은 그들이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수년간의 고통과 놓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아이들을 다시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동욱은 안도감과 피로가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끼며 미영의 아파트에서 나왔다. 대화는 무거웠고 둘 중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년간 무언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24시간 동안 그의 삶이 변화한 모든 방식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어제 그는 차 안에 혼자 앉아 또 다른 텅 빈 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2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승준과 효정은 소파에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향해 돌아섰다. 효정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승준의 눈빛은 더욱 경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를 찾았나요? 승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뭔가 더 깊은 것이 엮여 있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같은 높이로 몸을 낮췄다. 그래, 찾았어.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서 너희 둘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효정은 좀 더 똑바로 앉았다.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다고 말했나요? 동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조율 중인데 보고 싶다고 한다. 보고 싶고 답했다. 효정은 안도감에 어깨가 축 처졌지만 승준은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그것은 미영의 아파트를 나온 이후 동욱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쉬운 대답도 없었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의 삶에 자신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들을 찾았으니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동욱은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서 자야 할지, 누가 보살펴 줄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당신에겐 내가 있고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승준의 눈은 동욱이 본 적 없는 뿌리 깊은 망설임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그것을 믿고 싶었지만 믿음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내려와 동욱의 허리에 작은 팔을 감싸 안고 곧장 걸어갔다. 나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셔츠에 얼굴을 갖다 대며 속삭였다. 동욱은 침을 삼키며 그녀의 등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그녀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단순한 행동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승주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일어서서 걸어갔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만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만의 방을 갖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는 태연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동욱은 승준이 쌓아온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살짝 웃었다. 그렇습니다. 당신만의 방, 당신만의 침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승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소파에서 자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효정은 낄낄 웃었고, 동욱은 그들을 만난 후 처음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효정을 침대에 눕히고 승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동욱은 거실에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고 휴대폰을 집어들자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다. 찾아주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욱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바라보다가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떠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라고 답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뭔가를 깨달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삶은 성공, 돈, 더 큰 것을 향한 끝없는 추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일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가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의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로 측정된다는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동욱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남자로 시작한다. 그의 삶은 구조화되고 통제되며 실제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승준과 효정이 그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다. 단순한 친절의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고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결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동욱이 자신의 아이들을 찾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는 달리지 않고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그를 붙잡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주저없이 아버지의 역할을 맡아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여기에는 완벽한 해결 방법도 없고 6년간의 부재에 대한 쉬운 해결책도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만이 실제적인 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기도 합니다.